네,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합참의 발표와 달리 신형 방사포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가려봐야겠지만 도발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규탄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교 안보 얘기가 아니죠. 정치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논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오늘 아침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이 방사포라 이런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합참이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다 이런 이야기를 합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분명히 규탄을 했는데 또 강론에 들어가면 좀 차이는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방사포는 그냥 발사만 했는데 지금 이제 미사일처럼 날아간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혼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이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철폐해야 될 정도냐?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은 조금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지난달 25일 그때 발사했을 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며칠도 안 됐고 예.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북미 간의 실무회담 물밑 접촉이 있다. 지난번에 볼턴이 왔을 때에도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랬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항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걸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이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모든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국방부가 우리 단순히 이제 대응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무기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다시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북한은 어쨌든 계속 적으로 이제 무기를 이제 개량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북한이 방사포라고 했는데 지금 합참에서 확인한 것 따르면 이 비행 특성, 재원 분석을 좀 완료를 했는데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북한이 주장한 대로 방사포인지 여부는 좀 더 뒤늦게 있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격 회피 기동 여부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방사포가 됐든 아니면 탄도미사일이 됐든 어쨌든 도발은 도발인 건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북한이 최근에 2차례 탄도미사일, 방사포 포함해서 경우 우리 남한 당국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남조선의 그 무기 관역에 놓일 만한 세력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우리한테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작년 9.19 평양 군사 합의 이후에 사실은 그 대북 경계망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비 태세나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진 부분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은 해봐야 되는데 예. 여당은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대화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에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엄중 경고란 표현을 조금 수위를 좀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같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예. 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경고, 좀 더 센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우리 합참의 발표와 내용 다른 내용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부분 보시고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경 방사포의 비행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거리 탄도미사일하고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보여준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자기가 새로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나왔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유사하다고 해도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의 궤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렇게 빠르게 규정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유사한 비행 특성, 여러 가지 비행 재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현재까지 정밀 분석하고 있는 중이면서 분석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신형 방사포라는 게 저번에 5월 9일과 지난달에 발사됐던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5월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지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미 정보 당국의 공동된 평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사포가 KN-24처럼 회피 기동을 했다는 현재 정밀 실질적으로, 분석 예,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 단종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판단할 겁니다.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에 왜 유사한 비행 특성이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 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비행 특성과 함께 이 북한에서 주장한 예, 어제 있었던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그리고 두 기관의 공동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글쎄요, 이게 새로 개발된 부분이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정말 새로 나온 방사포인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물론 이것도 뭐 그 사거리가 달랐기 때문에 기존 것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는데, 예전에 그 국방부 브리핑, 특히 합참 브리핑 목성 관련해서 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혼선이 생겼을 때는요. 사실은 밝혀진 게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영상이랑.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궤도라든지 지금 원래 방사포라는 건 아시다시피 다연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날아가는 건데, 지금 신형이라는 건 어찌 보면 약간 유도도 되고 미사일처럼 뭐 회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거리도 예전보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방사포는 한 수도권까지 안양 정도까지 봤는데 이건 200km 이상 날아간다 그러면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발표는 하고 있지만 영상이라든지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합참이나 아니면 군 당국에서도 이걸 섣불리 뭐 방사포다 아니면 탄도 미사일이다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 이게 실시간으로 레이더로 봐서는 궤도상은 제가 보기 유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봤을 때 영상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아마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하나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만약에 또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약간 신중을 기하는 것 신중하게. 같습니다. 예, 뭐 5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또 두 차례 이렇게 발사를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두 차례 발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야권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뭐 전술 핵 재배치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핵 무장론이 다시 지금 또 거론되고 네네.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여기서 아시나요? 이제 뭐 핵 잠수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다고 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건 이제 추진체가 핵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술 핵을 뭐 나토식으로 공유를 할 거냐, 어찌 보면 이제 92년 한반도 비핵화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 뭐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거냐는 문제인데, 사실 뭐 핵무기 자체 개발이라는 거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뭐 세계 부품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만약에 NPT 탈퇴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제를 견딜 수 있느냐?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게 나토식의 어떤 핵 공유 정도일 텐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중국을 지금 사드 배치했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핵무기는 우리가 또 마음대로 뭐 배치하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의사에 달린 문제인데,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북한을 결국은 핵무기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 비핵화 협상도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한미일 간에 아니면은 이게 돼야 되는 것이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비핵화를 예. 이제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상태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야당이 사실 뭐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도 계속 증설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비대칭적인 전력의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뭐 국방 예산을 많이 하고 국군을 많이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비대칭적인 전력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현 부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핵 재무장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가면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없애자고 하는 게 우리 전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거와는 관계가 이제 멀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반도 내에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대북 경계태세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예. 쉽지가 않을 거고요. 하여튼 비대칭적인 현재의 전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거는 뭐 여야가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의 안보 대응 태세는 굳건해야 한다는 건 뭐 여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7월 25일 날 그 이후에 NSC 뭐 개최 여부를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 어제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청와대 또 그리고 운영이 연기 문제랄지 정치권도 좀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네.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운영이라는 거는 뭐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NSC라든지 북한에 대응하는 걸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안보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재차 나온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을 잘한 것이고 그걸 또 받아들인 뭐 청와대도 잘했다라고 봅니다. 청와대 NSC에서 나온 발언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주재한 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경원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어떻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아까 지금 합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뭐 탄도 미사일인지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는 또 유엔 제재 문제도 걸립니다. 탄도 미사일인 경우는 유엔 제재 결의도 갈 수 있고 지금 어쨌든 보면 큰 틀로 보면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 안 할 거라는 믿음 하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위협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측에 있는 뭐 안보리 국가들에서는 이게 제재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는 그 규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뭐 유엔이라든지 에서 움직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따라서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당에서도 지금 뭐 아까 지금 결의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 이게 2차 발사하기 전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부분에 대해서 발사하기 전이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라 다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실은 미국의 반응이에요. 지금 트럼프나 볼턴의 반응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계속되는 도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NSC에는 그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셨는데 주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왔던 그 반응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기대했던 거는 그 대통령의 휴가까지 반납을 하시면서 청와대 계시는데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를 그러면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에서 NSC를 열어서 대통령이 좀 주재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하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반응을 좀 원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좀 못 미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이 또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내일 가기에서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그렇죠. 하고 네.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함께 만나서 이 대응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좀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은 지금 일본한테 있는 것이죠. 예. 내일 이제 결의를 하냐 안 하냐. 물론 어제 이제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 백색 국가 배제하는 거는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재산 매각은 멈춰달라. 어찌 보면 이제 재산 매각은 뭐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백색 국가 바로 앞두고 있는 거라서 일본한테 어찌 보면 큰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보도라든지 보면은 미국의 중재를 안 받겠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아마 오늘 아침에 오늘 그 자민당 간사장의 그 회담이 취소되고 다시 이제 연기됐다가 취소되는 과정을 보면 맞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 좀 확고한 거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알 수 만약에-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예. 만났을 것 같아요. 연장했더라도. 물론 이분이 실제적인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간사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사무총장 비슷한 그렇죠. 건데요. 거의 2인자로 알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어쨌든 이제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 부분이 안 만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내정돼 있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그러면 결국은
가게에서 결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소미아든 올림픽이든 만약에 일본이 더 나간다 그러면 미국이 사실은 여기서 멈추라고 했는데 더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사회 어느 정도 분위기는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더 나간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우리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도에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저녁으로 좀 미뤄졌다가 오늘 오전으로 미뤄졌다가 아예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무슨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제도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오늘도 그런 얘기하고 사실은 그 현상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사전에 출발하면서도 많은 부분 막부에서 얘기를 하고 갔을 그렇겠죠. 거라고 네.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일 가기에서 백색 국가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그 길로 쭉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어제도 대통령이 뭐 이총리하고 회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면서 혹여 있을 상황에 대해서 뭐 대국민 담화나 뭐 이런 것까지도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무역 보복이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뭐 중재에 나서는 듯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있습니다만 어제 공명당 그 대표가 우리 한일의원 총회 그 대표단한테 얘기했던 게 일부 소개가 되는데 보면은 공은 청와대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그 청와대 대통령 회의에서 보면은 그 대일 특사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과 우리 아베 총리와의 그 사실은 신뢰 문제가 기반이 된다면 이렇게 어렵게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대일 특사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나머지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일본이 주장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하라는 건데 우리한테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일본이 더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나쁜 길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공은 일본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라는 건 사실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적 얘기가 된다 되는데 지금처럼 간사장이 만나기로 했다가 두 번이나 연기했다가 안 만나는 상황에서 특사라고 파견한다고 만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라서 청와대 입장도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당태에서는 아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 가기 결정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미국이 중재가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밑에서 대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특사는 고민할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재에 나선 흔적은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미국에 방문했던 의원단 결과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중재에 나섰을 뿐이지 미국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너무 많은 길을 가서 돌아오는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보여지죠. 저도 미국이 우리를 100% 지지한다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중재안을 보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물론 우리가 뭐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라 말아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 어쨌든 무기로 봤을 때 급으로 봤을 때 일본한테는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아주 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일본한테 여기서 멈춰라. 대신 한국도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중재안은 어쨌든 일본한테 좀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또 일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총선과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 내용 보고서 어떤 당연히 제가 봐도 뭐 어제 표현 나왔습니다만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는 이제 당에서 한 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한 건데 당연히 이게 영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제 뭐 분석은 했겠지만 그거를 이제 평가를 이제 총선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다는 부분이 예. 문제고 저는 뭐 당연히 야당이든 언론에서 제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총선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어제 주의 조치도 했고 예. 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 보고서 나오는 게 보면요. 뭐 원장이 뭐 지시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안에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또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의원들한테 회람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서 건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뭐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양정철 원장의 그동안의 이제 행보를 한번 덧터보면 좀 고민해 볼 필요한 대목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뭐 고민이라는 게 사퇴에 대한 고민. 사퇴나 예. 아니면 본인이 과연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지금 현재 예. 임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본인이 정말 잘 모시고자 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고민해 볼 대목들이 예. 그러니까 뭐 이전에 쭉 나왔습니다만은 뭐 부적절한 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와의 연계 뭐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정당의 그 연구원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옳게 가고 있는 건지에서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현재 한일 갈등이 총선에 어느 특정 정당에 유불리,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불리할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일부에선 막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정수석 당시에 왜 조국 수군 저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 세세한, 그 다음에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반일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수석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전 수석이죠. 서울대 복직 오늘 한 겁니까? 일단 하면 신청하면 원래 뭐 복직을 하면 한 달에 하게 돼 있고 예.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직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요. 예. 아마 이제 폴리페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처음에 올 때는 안식년이다. 보통 안식년 1년 정도거든요. 1년 정도 안식년 마치면 간다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2년 넘었고 다시 이제 법무부 만약에 바로 돌아왔으면 제가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에 또 예. 가면 뭐 1년 이상 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총선 출마하는 분들. 총선 나가면 4년이거든요.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냥 휴직하고 가는 경우였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근데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실제로 하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나간다든가 되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본인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민정수석 마치고 바로 법무부 장관 가기도 못하고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개편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줬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복직계를 내다 보니까 물론 서울대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복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본인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본인이 2008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다.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은 이게 폴리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은 잣대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이미 민정수석으로 2년, 그다음에 법무장관 거의 가시는 걸로 기정사실화돼 있으면 또 한 2, 3년 정도 될 텐데 그럼 그동안 있었던 본인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나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혹여 이게 뭐 총선까지 가게 된다면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언제나 떨쳐버릴 수 있는지 이걸 떨쳐버려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안 되고 정무직 네네. 공무원은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단순히 뭐 그런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기간이 너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뭐 1년, 2년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장관으로 가거나 이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 왜냐면 당연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언론에 나온다는 얘기인가. 근데 뭐 정치,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건가 말 건가. 예전에는 이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 사실 사직하고 가는 건 못 돌아온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직업적인 선택의 문제가 걸릴 부분이라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어서 추경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회의가 순탄하게 열릴지도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어려운 부분인 겁니까? 일단은 본회의는 지금 2시로 예정이 되어 예. 있는데 문제는 전 예산 소위에 대해서 심사가 맞춰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했었고 오늘도 9시 반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안 돼서 일단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법안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추경은 좀 더 심의를 하자 이런 거라서 일단은 현재 1시 반에 민주당은 의총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처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오늘 뭐 이 2시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차수 내에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또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밤 늦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의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 뭐 결과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뭐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또 심사가 더 뭐 잘 되고 아니면 뭐 처리가 잘 됐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제출된 지 거의 100일 됐고요. 그동안 사실은 물론 이제 새로 추가된 건 이제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뭐 금액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오늘 뭐 2시 안 되면 5시 아니면 저녁이라도 일단 예정된 거기 때문에 예.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